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최후의 시간들. 썰렁한 침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눈을 떴다. 맞은편 벽에 걸린 고 유경수 여사의 커다란 초상화가 맨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동창 밖으로 번지는 여명에 아내의 미소 띤 얼굴이 점차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화로 그려진 초상화 아래로는 붙박이 단이 있고 그 위에는 국화가 꽂힌 노란색 화병 2개와 책 1권이 놓여 있었다. 책은 박목월 시인이 쓴 유경수 여사로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다. 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문세광의 총탄에 상처한 이유, 아내 생일에는 직접 꺾은 국화 송이를 초상화 밑에 가지런히 얹어놓곤 했다. 아내가 없는 공간을 대신한 것은 박정희의 머릿맡을 차지한 효자손이었다. 스테인리스 막대 끝에 플라스틱 손이 달린 것이었다. 62세로는 단단한 체구를 가졌던 박정희는 그 무렵 노인성 소양 증세를 비롯해 3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다. 온몸, 특히 등 쪽이 가려웠던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순면 내복을 입었고 가려움증을 없애준다는 알파-K를 주치의로부터 구해 목욕물에 풀어 몸을 적셔보기도 했지만 별 무효과였다. 밤중에 가려움이 심해도 등을 긁어줄 사람이 곁에 없어 효자손을 반려자로 삼고 있었던 호라비가 박정희였다. 1960년대에 그는 축농증의 일종인 부비동염 수술을 받았으나 곧 재발했다. 1978년 하반기에 대통령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다시 코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코를 통한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여 편도선 주위염이나 목감기를 자주 앓았다. 그 며칠 전에도 대통령은 목감기에 걸렸었다. 노인 박정희를 괴롭힌 3번째 질병은 가벼운 궤양성 소화장애였다. 그 1년 전쯤 박 대통령은 2층 침실에서 자다가 토사광난을 만난 적이 있었다. 고통을 참지 못한 대통령은 1층 부속실로 통하는 인터폰 부저를 눌렀다. 숙직 중이던 박학봉 비서관이 뛰어올라왔다. 대통령은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내가 변소에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라고 했다. 주치의를 긴급 호출한 박 비서관은 대통령의 배를 주물러 드렸다. 연락을 받은 주치의가 한밤중에 청와대로 달려와 진통제를 주사했다. 잠시 후 고통이 수그러들자 비로소 대통령은 잠이 들었다. 박 비서관은 잠든 대통령에게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 휑한 방에 대통령을 혼자 남겨두고 나오려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침대 발끝 오른편엔 카빈 소총 2정을 걸어둔 나무 총가가 놓여 있었다. 탄창과 실탄은 총가 및 서랍에 들어 있었다. 대통령은 한 달 전쯤 박 비서관을 시켜 이 총을 청와대 경호단에 반납시켰다. 총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만 카펫 위에 남아 있었다. 총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박정희는 그 총구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것이란 불길한 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통령은 맨 먼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창문을 비롯 서재와 거실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젖혔다. 청와대 본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창문 여는 소리와 함께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지어진 지 40년째가 되었던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이 욕실에 들어가 물 트는 소리조차 아래층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침실 옆, 욕실 변기의 물통 속에는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 빨간 벽돌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자신이 일과 시간에 사용하는 1층 집무실 옆 대통령 전용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석유파동 이후부터 골프를 삼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나면 어김없이 본관 부속실로 연결된 인터폰을 눌렀다. 운동하자. 대통령을 측근에서 수발하는 제1부속실 직원은 당시 박학봉 비서관과 이광형 부관 2사람이었다.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교대로 숙직을 했다. 그날 아침 숙직한 직원은 이광형 부관이었다. 이 부관은 운동복 차림에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현관 앞으로 나와 대통령을 기다렸다. 잠시 후 대통령도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2사람은 나란히 달렸다. 청와대 본관을 빙 둘러쳐진 철망을 벗어나 동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가면
상춘제가 나타나고 이어서 실내 수영장이 보인다. 석유 파동 직후 대통령은 수영장에 물을 넣고 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마루를 깔고 배드민턴이나 치도록 하자고 지시해 실내 수영장이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환갑을 넘긴 대통령과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젊은 이 부관도 땀으로 온몸을 적셔야 했다. 운동이 끝나자 이 부관은 도구를 챙겨 들고 대통령과 함께 본관으로 돌아왔다. 이날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 부관은 박 대통령의 양복과 구두를 챙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2층 거실의 대통령으로부터 인터폰이 울렸다. 예, 이광형입니다. 어제 입었던 그 양복하고 구두, 그거 가져오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입었던 양복과 구두란 허리단을 수선한 곤색 양복과 금강재화에서 맞춘 검정색 구두를 말한다. 한 해 전 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담배를 끊었던 대통령은 몸무게가 60kg에서 3-4kg쯤 불었다. 1층 집무실로 출근할 때 자신이 전날 입었던 양복 바지를 든 채 내려온 적도 있었다. 대통령은 부관에게 바지를 뒤집어 허리 뒷단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정확히 폭을 재보이고는 여기 요만큼만 더 늘려주게 라고 했다. 부속실 직원들은 을지로 2가에 있던 세기 양복점으로 옷을 보내어 고쳐오도록 했다. 그날 대통령의 마지막 양복을 준비했던 이광형은 바지는 수선해서 입고 구두 뒤축을 갈아 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이 부관은 평소보다 10여 분 늦게 양복과 구두를 들고 2층 거실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대통령은 거울 앞에서 하얀 와이셔츠에 자주색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체는 반바지 모양의 팬티 차림 그대로였다. 대통령은 이 부관이 들어서자 이리 가져와 하며 반겼다. 농촌 시찰이 있는 날이면 대통령은 소풍 가는 소년처럼 들떠입곤 했다. 이날도 늦게 올라온 양복을 받아 입으며 연신 어깨를 들썩이면서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흥얼했다. 권력이란 갑옷을 걸치기 직전 박정희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엿보게 하는 것은 고독, 무인, 절약의 상징물인 효자손, 카빈, 그리고 변기 속의 벽돌이었다. 그는 양복을 입음으로써 이 같은 자신의 내면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감싸버렸다. 대통령과 아침 운동을 마친 이광형은 즉시 부속실로 돌아왔다. 웨이터 전영생이 주방에서 부속실 직원의 아침 식사를 쟁반에 담아 이광형에게 갖다 주었다. 부속실 직원은 대통령보다 먼저 식사를 하고 대통령보다 먼저 마쳐야 했다. 식사 도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인터폰을 받게 되면 부관은 입속에 든 밥을 얼른 손바닥으로 받아낸 다음 즉시 물로 입을 헹군 뒤 인터폰을 받곤 했다. 박 대통령 부속실에서는 3가지 장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 장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2딸과 한 아들의 잡비 씀씀이를 다룬 것이었다. 1979년 10월에는 27만 9,388원이 지출됐다. 2층 내실 담당 가정부 미스 원에게 10만원, 신당동의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고 있던 박환영 비서관과 아주머니에게 월급 이외의 보조비로 2만원씩, 선물인 듯한 동양란 구입비 32,000원, 지만생도의 콘택트 렌즈 구입비 5만원, 세탁비 2만여 원 등이었다. 본관에는 식당이 있었다. 본관 근무자와 대통령 가족이 식사하는 곳이었다. 저녁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식, 특별 보좌관 회식도 여기서 했다. 이 식당의 식료품 구입비는 1979년 8월에 80만 8,765원이었다. 박 대통령의 개인 지출을 기록한 장부에 따르면 그는 1979년에 약 70만원을 양복, 허리띠, 구두 구입비로 썼다. 10월 3일에 구두 3켤레 11만 2,200원, 8월 5일에 흰색 반바지 2벌 3만원, 허리띠 2만원, 5월 28일에 잠옷 4벌 2만원. 박 대통령 개인 잡비는 대통령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빼쓰고 입금해 두기도 했다. 1979년 초에 99,830원이 전년도에서 2월됐다가 10월 26일 현재 97,330원이 잔고로 남아 있었다.
대통령은 아침 식사를 항상 2층 침실 옆 작은 식당에서 했다. 웨이터 전영생은 본관 1층 부속실 옆에 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나면 주방 옆으로 난 계단을 통해 2층 식당으로 음식을 날랐다. 대통령의 두 딸, 그네, 근영이 먼저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층 식당 한쪽 구석에는 전자 오르간과 토박기, 퉁소도 있었다. 대통령은 밤에 홀로 퉁소를 불기도 했다. 적막한 청와대 본관에 울려 퍼진 퉁소 소리는 애끓는 음률이었다고 한다. 1층에는 피아노가 놓인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대통령은 가끔 피아노 방을 찾아가 혼자서 황성예터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525평의 본관에는 대통령과 두 딸, 그리고 숙직 당번인 부속실 직원, 그리고 경호원들만이 남았다. 청와대 본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일과 후를 적막강산이라 표현했다.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된 이곳에서 대통령은 못다 본 서류를 열람하거나 국가의 중대사, 그리고 자신의 몫이었던 고독과 대면했다. 1960년대 중반, 대통령이 패기만만했을 당시에도 청와대는 항상 도시 속의 쓸쓸한 섬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없이 되뇌인 말이 있었다. 이 자들이 나만이 깊은 감옥에 쳐넣고 저희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사사건건 말썽만 부리니. 이 고독의 섬에 아침이 찾아오면 대통령은 자신의 썰렁한 내면을 이불 개듯 걷어접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장 차림으로 가족들과 아침을 함께했다. 청와대의 아침 식단은 찌개와 멸치볶음 등 5가지 밑반찬이 전부였다. 대통령의 오른편으로는 조간신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늘 그러하듯 커피까지 마시고 일어섰다. 이때 그네양이 선물로 들어온 족자를 들고 와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대통령은 족자를 펴 벽에 걸어보더니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됐나면서 흐뭇해했다. 그 족자는 그로부터 40여 년 전 경북 문경에서 박정희가 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자였던 사람이 써보낸 것이었다. 대통령이 2층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시간에 맞은편 비서실장실에서는 김계원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회의였다. 류혁인 정무 제1수석, 고건 정무 제2수석, 서석준 경제 제1수석, 오원철 경제 제2수석, 최광수 의전수석, 박승규 민정수석, 임방현 공보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매주 1회꼴로 대통령에게 친인척 관련 상황을 보고해온 박승규 민정수석은 비상계엄령이 펼쳐진 부산 지역의 민심 동향을 조사하고 올라왔었다. 그는 다음 날인 토요일에 대통령을 면담, 민심 동향과 함께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다.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나자 김계원 비서실장은 박승규를 따로 불렀다. 박 수석은 이렇게 보고했다. 부산 지역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단 병력이 시민들을 때려 민심이 반정부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내일 각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때 김재규 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의 불화에 대해서도 보고하시오. 특히 차 실장의 월권적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시오. 김 실장은 그전에도 한번 대통령에게 차 실장이 정치에서 손을 떼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차 실장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 알아 라고 했다. 김 실장은 비슷한 건의를 다시 하기가 못해서 박 수석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이었다. 김 실장은 박 수석의 그런 보고 후 대통령을 만나 김 부장과 차 실장의 암투가 심하니 차라리 두 사람의 자리를 맞바꿔주자는 건의를 할 예정이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이날 아침 8시 20분쯤 연희동 집을 떠났다. 차 실장은 두 부관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날 그를 수행한 것은 이서구였다. 이 부관은 아침 8시에 연희동 차 실장 집에 도착, 1층에서 근무 중인 경호실 직원으로부터 차 실장의 5연발짜리 리볼버 권총이 든 가죽 손가방을 넘겨받았다. 차 실장은 8시 40분쯤 청와대 정문 우측 첫 번째 4층 건물인 경호실에 도착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김재규 정보부장을 전화로 찾아 통화했다. 8시 45분경이었다. 김 부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들르게 돼 있는 KBS 당진송신소 준공식에 참석하고 싶다면서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 1호기에 동승할 뜻을 비쳤다.
김 부장은 그런 뜻을 김계원 비서실장에게도 전했으나 결정권은 차 실장이 갖고 있었다. 차 실장은 김 부장에게 지금 시국이 불안하고 대통령께서 서울을 비우시니까 김 부장은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화석이 된 대통령의 인력. 박 대통령은 오전 9시쯤 2층 식당에서 일어나 1층 집무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몸을 옮겼다. 나 오늘 삽교천해. 대통령은 갔다 올 거야 라는 뒷말을 망설이다 끝내 하지 않았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두 딸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것이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됐다. 박 대통령은 필기도구와 안경, 연설물 따위가 담긴 누런 가죽 가방을 직접 챙겨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내려왔다. 2층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이다. 김계원 실장은 이런 식의 출근이 대통령의 기분 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별채 건물을 지어 내실을 그곳으로 옮기자고 건의했으나 청와대 건물에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 박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대통령은 빨간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와 우측으로 난 문을 열고 집무실로 통하는 전실로 들어섰다. 부속실 역할을 하는 전실에는 박학봉 비서관과 이광형 부관이 교대로 미스 리라 불리는 이해란과 함께 근무했다. 이광형 부관과 이해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가죽 가방은 이해란이 받아들었다. 박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자 잠시 후 김계원 실장이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 김 실장은 정보부와 경찰에서 올라온 1일 보고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 대통령에게 올렸다. 평소에는 대통령이 봉투 끝을 잘라 보고서를 꺼내 읽어보지만 이날은 봉투째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박정희의 집무실은 서재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책 속에서 살았다. 이 서재 겸 집무실에는 약 600권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소설이나 수필집, 시집은 단 한 권도 없었다. 세계 대백과사전, 8월 한국군전사, 난중일기, 박정희 대통령, 불확실성의 시대,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 성경, 성경사전, 최수훈 연구, 단재 신채호 전집, 백두진 회고록, 지미카터 자서전, 자본론의 오역, 김일성, 사상범죄론, 한국헌법, 다국적 기업, 정경문화. 암살사 연구란 책도 있었다. 박종규 경호실장 시절인 1973년에 경호실의 연구발전실에서 펴낸 상학원으로 된 책이었다. 세계 각국의 암살 사례를 분석, 암살을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쓰인 책이었다. 이 도서 목록이 풍기는 분위기는 실용주의자의 그것이었다. 관념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실무적이고 물질적인 소재로 꽉 차 있었다. 집무실 비품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다. 계산자, 돋보기, 은단통, 소독 솜통, 라디오, 정원수 정지용 톱, 그리고 부채와 파리채. 대통령은 기름을 절약한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부채를 붙이며 파리를 잡았다. 그해 여름 이광형 부관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대통령은 더위를 먹은 듯 얼굴이 벌겋게 돼 있었다. 이 부관은 보일러실 직원을 불러 에어컨을 정식으로 틀지 말고 실내 공기순환만 시켜달라고 했다. 그날 저녁 박 대통령은 가족과 식사를 하다 말고 그네 양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놈들이 에어컨을 틀었더군. 갑자기 시원해지던데 내가 모를 줄 알고. 앞으로는 절대 틀지 말라고 해. 비품 중에 재떨이가 없었던 것은 박 대통령이 말년에 금연을 선언한 때문인데 간혹 한 개비씩 피우기도 했다. 대통령은 가끔 부속실 직원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여 개비 담배를 빼내 피웠다. 점심을 먹고는 김계원 실장을 불러 마치 고교생이 숨어서 담배 피우듯 함께 피우기도 했다. 대통령의 건강 파수꾼 노릇을 했던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이 말렸더니 대통령은 임마 그럼 너는 뭐 때문에 있노 하더란 것이다. 서재에는 비디오 테이프도 몇 개 있었다. 일본 후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 오원춘 사건, 500MD 헬기 등이었다. 서재 겸 집무실은 1967년에 청와대 본관을 증축하면서 기존의 벽을 헐고 방을 낸 것으로 약 40평 정도가 됐다.
그때까지는 전실을 집무실로 사용해왔다. 서재 남쪽 벽으로 출입문이 하나 있었다. 밖에는 잔디밭의 평행본과 철봉이 설치돼 있었다. 이 문 옆에는 가로 50cm, 세로 80cm가량 되는 커다란 인력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부속실 직원이 청소부를 데리고 들어가 청소를 하면서 한 장씩 찢어내고 있었다. 인력은 날짜만을 크게 인쇄하고 연도와 달을 작게 표기한 것으로 1979년 10월 26일자가 걸려 있었다. 서재에 걸렸던 인력은 이날로 역사의 화석이 됐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김 비서실장은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을 나왔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그날 결제할 서류를 모두 처리하고 일상적인 여타 업무도 거의 다 정리했다. 얼마 후 둔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K-16 성남 비행장에서 이륙한 세대의 청색 UH-1H 헬리콥터가 청와대 동편으로 날아와 지하 벙커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막 넘어설 무렵이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한 직후 전실 입구 복도에 차지철 경호실장과 천병득 수행과장이 도착했다. 김계원 비서실장도 2층 집무실에서 복도로 내려왔다. 비서실장을 본 차실장은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비서실장도 내려가는데 중정부장까지 거길 가려 하다니. 이런 비상시국에는 서울을 지켜야지. 조금 전에 있었던 김재규 정보부장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언급이었다. 김계원은 이런 반구, 대응이 없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박 대통령이 걸어 나왔다. 기다리던 세 사람은 인사했다. 대통령을 뒤따라 나온 이해란이 박 대통령의 가죽 가방을 천병득 과장에게 넘겨주었다. 현관을 나서는 대통령의 뒤에서 미스 리와 이광형 부관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연신 콧노래에 맞춰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인사에 답했다. 본관 앞마당에는 대통령 전용 차량 슈퍼살롱과 비서실장 차량 및 경호 차량 등 5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행사에 참석할 수행원들과 관계 장관들이 차 옆으로 도열해 서 있다가 대통령을 보고 일제히 인사를 했다. 청와대 내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차에는 김계원 비서실장이 대통령 왼쪽에 동승했다.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실장 모친이 편찮으신 모양인데 내일 모레는 내가 찾지 않을 테니 고향에 다녀오시오 라고 했다. 청와대 내 헬기장에서 세대의 헬리콥터가 이륙한 것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이었다. 3호기에는 보도진, 2호기에는 수석 비서관들과 경호실 수행팀이 탔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정원이 13명이었다. 앞에 4자리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공군 연락관 차지였다. 그 뒷자리에 박 대통령이 앉았다. 대통령 좌석에는 쌍안경과 큰 지도가 놓여 있었다. 이 지도에는 주요 시설, 공장, 공단, 공사장이 표시돼 있었다. 경호실 소속 상황실에서는 이 지도에 새로운 정보사항을 늘 유지하여 대통령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중시찰을 많이 하여 지리에 밝았다. 전에 없던 시설물 같은 것이 보이면 궁금해했다. 그럴 때는 수행과장이 지상으로 긴급 무전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 보고해야 했다. 이날 대통령 옆자리에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의 주무장관인 이희일 농수산부 장관이 앉았다. 그 뒤로는 김계원, 차지철, 서석준 경제수석 비서관 및 천병득 수행과장과 오세림 계장이 경호원으로 자리 잡았다. 기내에서 박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전날 확정된 추곡 매입가 결정에 따른 농민들의 반응을 물었다. 추곡 매입가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년 대비 10% 선의 인상을, 농수산부에서는 2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여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와 이 농수산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22%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표현된 선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은 이날 무척 기분이 좋았다. 박 대통령은 농촌 시찰에 나서면 언제나 신이 나는 사람이었다. 비행 중에 박 대통령은 쌍안경으로 지상을 두루 살폈다. 반월공단 위를 지날 때는 자신이 펼쳐보던 지도와 일일이 대조하기도 했다. 아산 화력발전소 공사장에서 굴뚝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가리키며 이곳은 공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설명도 했다. 김계원 실장은 대만 대사로 오래 근무하여 국내 사정에 어두웠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그동안의 업적을 자랑하듯 지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고 막 추수가 끝난 농촌 지역은 평화로웠다. 헬기가 당진 예산 상공을 지날 때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다. 카카, 초가집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우선 큰 길가부터 하고 있소. 대통령 일행을 태운 세 대의 헬기가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장인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2분이었다. 헬기는 새로 닦인 포장도로 위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도열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례를 했다. 넓은 공터에 설치된 단상까지 약 50여 미터를 걸어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관계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행사장 앞줄에는 마을 노인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대통령은 방조제 건설 유공자 표창을 한 뒤 약 8분에 걸친 치사를 낭독했다. 대통령은 국토개발이 국력의 원천이며 오는 83년부터는 홍수와 가뭄이 없는 농촌이 될 것이다 라고 연설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이희일 장관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쇳소리 나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아니고 그날은 힘이 좀 빠진 듯 했어요. 나이를 드신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죠. 라고 했다. 경호실 수행과장 오세림은 목감기 때문에 저런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수행과장 천병득은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바람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조작한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수 속에 치사를 마친 박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테이프 절단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참석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그날 맨 앞줄에 참석한 노인들 가운데는 갓을 쓴 이들도 보였다. 대통령은 동행하던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고을의 원로 어른이 어디 계신가? 이런 경사에 같이 모셔야겠지. 가서 모시고 오게. 천병득 수행과장은 즉시 무전으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손수익 충남지사도 부하 공무원들에게 재촉했다. 이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 원로를 찾는 사이 대통령은 노인들이 서 있는 곳에 다가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은 나오셔서 저와 함께 테이프를 끊으시죠 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테이프 절단식장은 방조제 입구에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은 가위를 받아 이휘일 장관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 줄을 섰다. 그동안 합덕읍에 사는 이길순 노인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연로한 사람임이 밝혀졌다. 하얀 턱수염에 돋보기를 끼고 새마을 모자를 쓴 한복 차림의 이 노인은 몸둘 바를 모르며 대통령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다. 대통령보다 작은 체구의 이 노인은 주위에서 급히 마련해준 흰 장갑과 가위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대통령은 한 손으로 이 노인이 자를 오색 테이프에 한 허리를 들고 미소를 머금은 채 잠시 기다렸다. 긴장한 이 노인의 오색 테이프는 좀처럼 잘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방 웃음을 터뜨리며 가위질을 도와주었다. 주위에서 박수가 터졌다. 대통령은 자리를 뜨지 않고 잠시 이 노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올 농사는 잘 지으셨겠죠. 댁내도 모두 편안하시고 라고 안부를 물었다. 박 대통령은 버튼도 같이 누르시죠 하며 이 노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배수관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이 순간을 잡은 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사진이 됐다. 버튼을 눌러도 삽교호에 막혔던 물이 관문을 통해서 서해로 쏴 빠져나가는 장면은 두개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옆에 있던 이희일 장관에게 어디야 어디야 라고 물으면서 두리번거렸다. 박 대통령은 배수관문이 열린 삽교천 방조제 위로 걸어가 관문 사이로 물이 빠지는 것을 구경했다. 그리고 이희일 장관과 함께 승용차로 3360m의 방조제 위를 달렸다.
이 장관은 방조제 도로 옆에 자란 잔디가 몇 달 전에 씨를 뿌렸던 미국산 켄터키 블루라고 설명했다. 건너편 아산군 쪽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담수비를 제막했다. 물개 3마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양이었다. 비를 감싼 흰 천이 세찬 바람에 휘감겨 있어 박 대통령이 줄을 잡아당겨도 벗겨지지 않았다. 급기야 수행 경호원들이 비 위로 올라가 천을 벗겨내려야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불길한 신호.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방조제 담수비 제막을 마친 뒤 주위의 평야에 야적된 볕단을 바라보더니 수행한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물이 괜 노는 십자형으로 나무를 세우고 벼를 다발로 묶어 그 위에 걸쳐 말리면 습기가 완전히 제거돼서 벼 이삭도 잘 건조됩니다.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던 공군 1호기에 오른 대통령은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먼 들판을 응시했다. 기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는 좀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출입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비공식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 당진을 향해 출발한 시각은 11시 40분경. 박 대통령이 삽교천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 시각,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2시간째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달려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하루 전날 도고 호텔에 내려와 있었다. 10월 26일 오전에 김 장관은 삽교천 행사장을 들르지 않은 채 늦지막이 승용차 편으로 새로 건립된 KBS 대북방송 중계소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열리는 행사장에 장관이 참석했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자신의 소관 행사장으로 와야 했다. 차지철의 경호실은 대통령과의 과잉 접촉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이 관례를 바꾸어 주무장관은 자신의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건평 500평 남짓한 2층 건물에 안테나 2개가 솟아오른 자그마한 중계소는 아주 후미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중앙정보부가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아침에 김재규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할 뜻을 비쳤던 것이다. 김 장관이 중계소에 상주할 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먼저 둘러보는 동안 맑은 가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왕몰에 섞인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공군 1호기와 2호기가 중계소 앞들에 착륙했다. 2호기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경호 배치를 한 후 1호기에서 박 대통령이 내려오고 차지철이 그 뒤를 따라 내려왔다.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간 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중계소 현관 앞에서 준공과 개관을 축하하는 테이프를 잘랐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몇 가지 시설들을 설명한 뒤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안내했다. 시멘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방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 김 장관은 흠칫 놀랐다. 그토록 또렷하던 대통령의 날카로운 눈빛이 간데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쾌행하니 안광이 비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얼굴에는 윤기도 없고 대통령 특유의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장관, 나 물 한 잔 줘.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작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채 물을 청하는 모습에 김성진 장관은 목이 맸다. 냉수를 받아든 대통령은 단숨에 꿀꺽꿀꺽 다 들이켰다. 그러고는 어깨에 힘을 쭉 빼더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며 묵묵히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때까지 박 대통령을 만 9년 동안 모셔왔던 김성진으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애가 탔다. 김 장관은 불안해졌다. 어디가 편찮으신가? 아니면 삽교천 행사 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언짢은 일이 있었나?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잠시 후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 예정된 기념 식수를 한 뒤 헬리콥터로 향했다. 헬기 동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다가 헬기 문 밖에까지 전송하게 됐다. 헬기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보더니 왜 안 타나? 라고 했다. 행사 후 KBS 직원들과 동네 유지들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최근에 헬기로 뛰어올랐다. 먼지를 일으키며 1호기가 이륙했다. 뒤따라 이륙을 시도하던 2호기는 엔진 고장을 일으켜 주저앉고 말았다. 약 30분 동안 2호기는 KBS 중계소 앞들에서 긴급 수리를 해야 했다. 먼저 이륙한 1호기는 1시간 전에 행사를 치렀던 삽교천 방조제 부근 상공으로 비행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무슨 생각에 골몰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며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김 장관이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계속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 장관에게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김 장관이 머뭇거리자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도고호텔 앞마당에 공군 1호기가 착륙한 것은 12시 40분이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좁은 공간에서 바람과 먼지가 휘말려 올랐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사슴 사육장에서는 헬기 소리에 놀란 새끼 밴 사슴 한 마리가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죽었다. 이딴 사고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도고호텔 2층 회의실에서는 오찬이 있었다. 대통령의 좌석은 맨 끝에 독상 차림으로 마련돼 외딴 섬처럼 느끼게 되어 있었다. 그 좌우로 길다란 탁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손수익 충남지사 등 17명이 앉았다. 예전에는 대통령과의 오찬 석상에서 비서관들은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곤 했다. 웃음도 있었고 농담과 재담이 넘치곤 했다. 그날 김성진 장관은 딱딱하게 말라버린 가랑잎 같은 존재들만이 대통령을 저 멀리 쳐다보면서 밥술만 뜨는 참으로 한심하고 송구스러운 점심으로 기억했다. 농담은 대통령이 주로 했다. 대통령은 김원기 장관이 뜻밖의 중공식장에 나타나 이상하게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당진이 제 고향입니다 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그렇군 이라고 가볍게 받으면서 농담조로 이런 말도 했다. 이일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쌀값을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농수산부 장관이 되자 추곡 수매가를 올리자고 하는데 입장이 바뀌면 모두 그렇게 되는 건가? 박 대통령은 또 7일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리카뉴 수상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상이 그러는데 공산당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야. 어중간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찬을 마친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도고 호텔을 이륙한 것은 오후 1시 50분쯤이었다. 박정희는 기장에게 아산만 쪽으로 가 현충사 상공을 한번 돌게 했다. 그는 고민이 있으면 이곳에 들러 충무공 이순신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박정희가 이순신에 대하여 동병상련을 느꼈던 부분은 당대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역사의 짐을 고독하게 지고 가야 했던 사람으로서의 공감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 상공에 와서도 한 바퀴를 돌도록 했다. 박정희는 가끔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면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한반도란 화폭에다가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기록될 박정희는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불사조처럼 솟아나 그의 시대의 세계적 대도시가 된 콘크리트 정글을 대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다리들을 가리키면서 다리가 참 많군 하며 새삼 감탄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대통령이 탄 헬기는 청와대에 착륙했다. 수석 비서관들을 태운 2호기가 먼저 도착하여 착륙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내렸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본관 1층 대통령 집무실까지 수행한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천병득 수행과장에게 대통령은 수고했으니 쉬어 라고 했다. 화창한 가을날에 농촌지역을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는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았다. 열흘 전에 터졌던 부마 사태와 아직도 골치를 썩이고 있는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뒤의 신민당 사태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도시에서 짜증난 것을 농촌에서 상당히 푼 셈이었다. 오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의 오후에는 청와대에 머무는 것이 대통령의 습관이었다. 차지철 실장도 대통령의 이런 습관을 익히 알고 있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부하들에게 수고했어, 쉬어라고 했다. 오후 4시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실장실에서 차지철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인터폰이 울렸다. 짧은 대화 끝에 전화기를 놓은 차 실장은 부관에게 정보부장을 대라고 했다. 김재규 부장에게 짤막한 통보를 한 뒤에 그는 천병득 과장과 경호원들을 불러 경호 준비를 시켰다. 차 실장은 오늘은 좀 쉬시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 62세의 건강한 호라비 박정희는 이날의 농촌 나들이로 고향된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오후 6시에 그가 2층 내실로 물러나면 거기에는 너무 넓은 침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방울이란 이름을 가진 스피츠 한 마리와 가려움을 긁어줄 효자손뿐이었으니. 오후 3시를 조금 지나서 박정희는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이광영 부관이 보니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깨춤을 추듯 몸을 흔들흔들했다. 벌떡 일어선 이광영, 이해란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눈웃음을 지으면서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계속해 라는 신용을 했다. 이발기구와 의자가 설치된 화장실로 들어간 박정희는 잠시 후 다시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콧노래는 끊이지 않았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어 대통령은 임방현 대변인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연두 기자회견은 어떻게 되어가나? 이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참 잘했어. 아주 잘했어. 대통령은 계속 기분이 좋아 있었다. 10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남산 정보부장실에 있던 김재규는 차지철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저녁 6시에 각하를 모시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라 하면 대통령 이외의 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까지 포함되는 만찬이다. 4시 10분경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에 있는 부장의전비서 윤병서 사무실에 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가 와 있었다. 이리로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장 정인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박선호가 받으니 정인영은 대행사가 있다고 했다. 심부름을 할 여자 2명을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함께했다. 정 처장은 박선호와는 해병대 제16기 간부 후보생 동기였다. 둘은 형제처럼 친했다. 박 과장이 이날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만찬에 시중을 들 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그는 가수 심수봉과 하루 전에 만나서 보아둔 영화배우 지망생 신재순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신양은 오후 5시 20분까지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심수봉 양은 오후 5시 30분에 뉴 내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박선호로부터 행사 준비 지시를 받은 식당 책임자 남효주 사무관은 식당 전용차 코티나 운전사 김용남에게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원당읍에 있는 원당 양조장으로 가서 막걸리 석대를 사오라고 시켰다. 최근 들어 대통령은 양주를 많이 마셨지만 언제 막걸리를 시킬지 몰라 준비를 시킨 것이었다. 김재규는 남산의 부장실을 출발하여 오후 4시 20분쯤에 궁정동에 도착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인 육사 18기 출신의 현역대령 박흥주가 부장 승용차의 앞자리에 타고서 수행했다. 부장차가 궁정동 본관에 당도하니 박선호가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부장에게 귓속말로 무엇라고 보고를 했다. 박 대령은 오늘 행사가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박 대령은 부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윤병서 비서와 함께 2층 부장 집무실로 따라 올라갔다. 박흥주 대령은 오후 3시경에 부장이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사를 불러두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재규는 오늘 각하께서 일찍 오시면 곤란하니 내일 이발을 하도록 하지 라고 했다. 오후 4시 40분경 김재규는 1층 윤병서 의전비서의 방에 있던 박흥주 대령을 인터폰으로 찾았다. 김 부장이 박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대라고 지시하는 말을 곁에서 들은 윤 비서가 재빨리 일반 전화로 정승화 총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는 다시 인터폰으로 부장에게 육군 총장님 전화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이날 정 총장은 육군본부 집무실에 있었다. 오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삽교천 방조제 중공식 실황중계를 듣고 나서 저녁으로 잡혀있었던 전 2군 사령관 김종수 중장 송별원을 취소한 뒤에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중장은 2군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 수산청장으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았었다. 정 총장은 삽교천 중공식 중계를 듣고 비로소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갔음을 알았다. 대통령의 일정을 알려주지 않은 경호실장이 마뜩찮게 생각됐다.
정 총장은 대통령도 안 계신데 송별 파티를 열기도 못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연기시킨 것이다. 이때 수석부관 황원탁 대령이 방으로 들어왔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총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궁정동에 속속 모여드는 참모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기를 드니 김재규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셨습니까, 정 총장. 오늘 저녁 뭐 바쁜 일 있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저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면서 조용히 시국 이야기나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궁정동. 전에 한번 와보셨죠? 알겠죠? 압니다. 정승화 장군은 근 한 달 전에 김재규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선약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날도 김종수 장군 송별회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김재규와의 자리는 성사될 수 없었다. 정 장군은 그때 김재규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평상 그대로였다고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도 김재규가 나와 먼저 저녁 약속을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12.6 사건의 미스터리 중 하나는 김재규가 정 총장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경호실장으로부터 받은 뒤인가 그 전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정승화 총장과 겹치기 약속을 했다면 이는 김재규의 사리가 발동한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자료를 기자는 이번 취재에서 발견했다. 1979년 10월 29일 윤병서 의전 비서가 합수부에서 쓴 자필 진술서는 자신이 4시 40분에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 김 부장에게 연결시켜 주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화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의 진로를 바꿔놓는 중대한 인연을 만든다. 이 전화는 12.6에서 12.12 사건으로 이어지는 드라마의 무대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이날 밤 무대의 한 조연이 된 정보부 김정섭 제2차장부는 점심때 조선비료 김덕엽 사장의 셋째 아들 결혼식장에 갔다가 감사원 엄병길 감사위원과 재무부 조충훈 차관을 만나 신라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국내 정치당담인 그는 남산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석간신문과 상황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오후 3시 30분쯤 부장실에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김 차장부는 부장에게 정운갑 신민당 총재 권한 대행이 자기 체제를 발족시키겠다는 발표를 했고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인 접대부를 찔러 죽였다는 보고를 했다. 오후 4시쯤 부장실을 나온 그는 4시 30분에 시청 건너편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내 정보부 전용 사무실 1720호실로 갔다. 이 방에서 신민당 김모 의원과 만나 당내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오후 5시쯤 보좌관 박영학이 들어와 김 부장이 전화를 해달랍니다 라고 했다. 김 차장부는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궁정동 사무실까지 오시오. 김재규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김 차장부는 호텔방에서 김 의원과 이야기를 마친 뒤 오후 5시에 다시 궁정동 부장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윤병서 비서가 받았다. 김 차장부는 부장이 아까 전화로 저녁에 궁정동으로 오라는 것은 거기로 와서 업무 보고를 하라는 뜻인 줄 알고는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선약이 있으니 지금 전화로 부장께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에게 전화가 연결됐다. 김정섭 차장부는 신민당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설명하고 신민당 정운갑 대행체제에 대한 전망을 보고했다. 그러고는 이상입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더니 김 부장은 또 저녁 6시 30분까지 이리로 오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 2층에는 부장용 침실이 있었다. 그 무렵 간 치료를 받고 있었던 김 부장은
여기서 오후에 1시간쯤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잦았다. 이날 정 총장에게 전화를 건 뒤에 이 침실에서 한 일에 대하여 김재규는 1979년 11월 8일에 작성한 자필 진술조서에서 이렇게 썼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32구경 독일제 소형 권총을 꺼냈다. 실탄도 꺼내어 탄창에다가 7발을 넣고 권총에 끼워 장전 점검을 해봤더니 이상이 없었다. 한 발을 장전하여 격발만 하면 발사될 수 있도록 해뒀다. 이 총을 언제라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책장 상단 선반에 꽂혀있는 국제정보자료책 뒤편에 숨겨두었다. 이 권총의 내력은 오래된 것이었다. 김재규가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1960년 총장이던 이성가 장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권총이었다. 김재규는 전역한 뒤 이 권총과 45구경 권총 2자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맡겨두었다. 그는 정보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1977년에 경찰로부터 권총을 수령하고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장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이 1층 사무실에서 부장 친척들의 여권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오후 5시쯤 윤 비서가 2층에서 내려오더니 부장님이 조끼와 줄무늬 있는 양복을 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했다. 박 대령은 부장 공관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 양복 바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라이터를 넣는 호주머니 속에 작은 호주머니를 유달리 크게 만든 바지였다. 작은 권총이 들어갈 정도였다.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인터폰을 받으니 부장이었다.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식사 3인분을 준비해주게. 저녁 6시 30분에 손님들이 올 걸세. 오후 5시를 지나자 오늘 대행사에 관리 책임자 박선호 의전과장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신재순을 태우고 내자 호텔로 차를 몰았다. 당시 23세이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신재수는 광고 모델로 일한 적도 있었다. 신재수는 그 이틀 전 오후 약수동에 있는 대하라는 살롱 마담 숙경 언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 다음날 서교동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만난 사람이 박선호였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신양을 면접한 뒤에 내일, 즉 26일 오후 5시에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이 예기치 않은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비하여 미리 약속을 해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박, 신 두 사람은 내자 호텔에서 심수봉과 합류하여 궁정동으로 향했다. 박선호는 마음이 급한지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하며 달렸다. 이날 오후에 박흥주 대령은 짬을 내어 부장 경호차를 타고 광화문 에스콰이어 양화점에 갔다.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던 그는 여기서 검은색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삽교찬 방조제 중공식 행사에 다녀온 뒤 사무실에서 유정회 총무 최영희 의원과 한담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군선배인 최 의원은 전역을 하자고 김 실장에게 연락했으나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아 그 약속을 오늘로 미루어 미리 사무실에 와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은 각하께서 또 찾으실지 모르니 5시까지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다. 오후 4시 30분쯤 경호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각하를 모시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6시까지 정보부장한테 가십시오. 김 실장은 전화기를 놓고는 최영희 의원에게 웃으면서 이러니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라고 했다. 김계원 실장에게는 전해 12월 취임한 이후 이번 만찬이 4번째였다. 경호실장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였다.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궁정동에 간 것은 그 2달 전에 이 궁정동 나동 만찬장을 수리한 뒤였다. 김재규가 안내를 하면서 식탁 밑으로 푹 패여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발바닥이 닿는 바닥에 용수철 장치가 되어 있어 촉감이 좋았다. 박정희는 그 속으로 상체의 반쯤을 넣어보면서 여기에 숨어도 되겠군 이라고 했다. 김계원 실장이 궁정동 본관에 도착한 것은 5시 20분쯤. 정보부 측의 안내 없이는 비서실장조차 나동 만찬장에 갈 수가 없어 본관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다. 실장 혼자 본관 1층으로 들어오자 회의실로 그를 안내한 윤병서 비서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부장을 깨웠다. 잠시 후 김재규는 2층에서 내려와 김계원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들어왔다. 김재규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소. 오늘 행사도 다녀오시고 해서 쉬실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만찬이 없을 줄 알고 정승화 총장과 저녁 약속을 해뒀는데. 김재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김계원 실장이 꺼낸 다음 말은 김재규의 분통을 터뜨릴 만한 것이었다. 헛수고 많이 했소. 신민당 공작은 공화당이 다 망쳐놨소. 중정은 수고만 하고. 사표를 일괄 반환한다는 말이 이틀만 늦게 나왔어도 되는데 할 수 없죠. 이제부터는 정대행이 출범하면 하나씩 붙여줘야죠. 그해 10월 초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항의하여 신민당 의원들이 일괄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에 대해 그 이틀 전 공화당이 이 사퇴서를 한꺼번에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나누는 대화였다. 정보부에서는 김영삼 계열의 신민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당직에서 사퇴하게 한 다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총재 직무가 정지된 김영삼으로부터 당권을 빼앗아 정운갑 총재 권한대행에게 넘기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보부는 이런 공작의 압력용으로 신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사퇴서를 선별하여 수리하겠다는 썰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공화당이 다 반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정보부는 협박 수단을 놓치고 협조할 듯한 의원들도 강경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심수봉과 신재순. 대통령이 궁정동에 도착할 시각이 다가오자 김재규와 김계원은 만찬장인 나동으로 향했다. 윤병서 비서의 기억에 따르면 이때가 저녁 5시 40분경이었다. 김재규는 본관을 나서면서 따라 나오는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에게 귀옛말로 이 차장부가 오늘 손님을 모시고 올 텐데 저녁 7시까지 내가 나오지 못하면 손님들끼리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게 라고 당부했다. 아담한 2층 양옥 건물 나동 앞에는 정원이 있고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경계석이 화단과 마당을 가르고 있었다. 여기에 걸터앉은 김재규 정보부장과 김계원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차지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사회 공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실장님도 모르실 것입니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돼 우선은 조용해졌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김 부장,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약한 줄 아시오. 학생들이 비판한다고 오늘 내일 정부가 쓰러질 것 같소. 맑은 물에 무엇 같은 놈 한 마리가 앉아서 자주 물을 흐려놓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각하에게 쪼로로 쫓아가서 고자질을 하니 야단이야. 그러니 각하는 자꾸 강경해지시고 오늘 저놈을 해치워야 일이 올바르게 되지. 저놈이 옆에서 각하의 판단을 흐려놓는 한 잘되기는 걸렀습니다. 저놈을 오늘 해치울까요? 어떻게 하죠? 김계원은 이때 김 부장이 또 과격한 불평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 실장의 월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 라고 했다. 김재규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짐을 주듯 말했다. 정보부 안전국장 김금수가 11.6 사건 뒤에 합수부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79년 5월 중순 어느 날 오전에 신민당 전당대회에 관련된 보고를 부장에게 올리는 정보부 간부회의가 있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은 X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어. X가 무슨 보스인가. 이기택만도 못한 머저리 바보다 라고 했다. 이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X를 조정하여 김영삼의 총재 당선을 저지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그 책임을 정보부의 무능으로 돌린 데 대한 신경질이었다. 당시 차지철은 경호실에다가 정보처를 신설하여 산하에 사설 정보대를 운영하고 여야 양쪽에다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들을 조직하여 두고는 정보부가 해오던 정치 공작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정치 공작의 설계를 경호실장이 하고 정보부는 그 심부름을 하는 형편이었다. 정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면 차지철은 책임을 정보부로 돌려버리곤 했다. 김재규는 수시로 경호실장에게 불려가서 지시를 받고 오는 형편이 됐다. 이런 상황을 정보부 간부들이 다 알고 있어 부장의 권위도 말이 아니었다.
문제는 차지철 실장이 정치에 신경 쓰느라고 본연의 임무인 경호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후 5시 40분쯤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모시러 가려고 사무실을 나섰다. 부관 이서구가 떠나는 차 실장에게 권총을 건네주었다. 실장은 갖고 있어라 라고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서구 부관은 권총을 받아 도시락 상자같이 생긴 권총집에다가 넣었다. 이서구는 그 전에도 차 실장이 궁정동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러 나설 때는 권총을 건넸으나 매번 차지철은 되돌려주기만 하는 것이었다. 오기가 생긴 이 부관은 그래도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인데 경호실장이 권총을 안 차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권총을 권했다. 차 실장이 권총을 차고 가지 않게 된 것은 서너 달 이전부터였다. 이서구는 차 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오후 5시 50분쯤 차지철은 부속실로 올라왔다. 대통령 부속실 이광형 부관은 그때 비로소 저녁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됐다. 대통령은 집무실을 나서면서 약간 계면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이군, 나 경호실장하고 저녁 먹고 올 테니까 서재문 잠그고. 그런데 인터폰 하니까 그네 없던데 그네 어딨나? 그때 박근혜는 응접실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녀의 방으로 인터폰을 건 모양이었다. 그네 보고 먼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것들은 위에 올려놓고. 예. 경호실장과 대통령이 현관으로 나가는 동안 이 부관은 밖으로 뒤따라 나와 대통령의 등을 향해 인사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본관 앞에는 비공식 행사 때 쓰는 크라운 슈퍼살롱이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본관 당직 책임자 함수용 경호과장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있다가 대통령을 배웅했다. 차 실장은 대통령 옆자리에 탔다. 정인영 경호처장은 자신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다. 정인영 처장은 지도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뒷좌석에 앉은 대통령이 저 공장은 뭐야? 하고 물을 때마다 즉답을 해야 했다. 요사이 그는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써야 할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앞에서 불경스럽게 보릴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정 처장은 사석에서는 이제 나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재송 부처장, 박상범 경호국계장, 김용섭 경호관은 뒤차에 탔다. 오후 6시 5분 대통령을 태운 슈퍼살롱이 궁정동 나동에 도착했다. 이 슈퍼살롱은 대통령이 사적인 행차를 할 때 쓰는 차였고 운전사도 공용차 운전사 이타관이 아닌 김용태였다. 남효주 사무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쪽 뒷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내리자 왼쪽 문으로 차 실장이 내렸다. 대통령은 내리면서 남 사무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효주는 오늘은 각하께서 별로 기분이 좋으신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본 남 사무관은 대통령의 표정만 보면 그날 기분을 대충 알 수 있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꼭 별일 없나 라는 말을 하면서 웃음을 보였다. 남 사무관이 대통령 일행을 만찬장인 안방으로 안내했다. 그가 주방으로 돌아오니 정인영, 안재송, 김용태 세 사람이 주방 한가운데 있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주방 바깥에는 김용섭 경호관이 식당차 운전기사 김용남과 함께 그가 원당 양조장에서 받아온 막걸리 한 통을 뉴코티나 앞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마시고 있었다. 박상범은 속이 거북하여 김용태가 주는 가스 명수를 마셨다. 남효주는 주방 요리사에게 안주를 빨리 준비하라고 시킨 뒤에 정인영 처장에게 그만 들고 나가시죠 라고 했다. 당시 경호 관례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원들은 정보부가 관할하는 궁정동 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대통령 경호를 정보부에 넘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궁정동에 도착한 청와대 경호원들은 한숨을 돌리고 식사를 하곤 했다. 이곳 궁정동을 관리하는 정보부 직원들하고는 워낙 얼굴이 있고 친구 사이인 경우도 있어 일단 긴장을 푸는 것이었다. 김계원은 만찬장인 안방에 들어가자 안쪽으로 마주보고 앉게 된 대통령에게 각하, 오늘 행사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다. 대통령은 괜찮아요. 그 큰 공사를 잘 했던데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삽교천을 다녀온 감상을 설명하면서 KBS에서는 중공식을 방영하지 않나 라고 했다. 차 실장이 시간이 되면 틀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탁자 건너편에 앉은 김재규를 향해 부산 마산에 별일 없지 하고 물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시바스리가를 얼음이 든 물컵에 타서 젓고 있던 김 부장이 대답했다. 부산 사태는 신민당이 개입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들 놀래가지고 야단들이야. 신민당 의원이 나한테 와서 말한 게 있어. 오늘 삽교촌에 가봤지만 국민 대다수는 다 열심히 일하는데 부산 데모만 하더라도 그렇지. 식당 뽀이, 똘마니들이 많았잖아. 그놈들이 어떻게 선별술이란 말을 알겠어. 중앙정보부가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김 부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사태는 김영삼의 신민당이 조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선입견을 깔고서 김재규와 정보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이것이 김재규로 하여금 더욱 우라를 치밀게 했다. 김계원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준다. 지난 10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 관하여 차지철은 각하에게 신민당이 배후 조종한 폭동이라고 보고해서 선입견을 갖게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조사 결과 신민당이 아니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불온단체와 일부 반정부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보고했으나 각하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게 되자 김재규는 그 원인이 차지철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눈치채고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김재규는 그전에도 수없이 김계원에게 이렇게 털어놓곤 했다. 각하께서 나보고 뭐라고 명령하는 것은 좋지만 지가 뭔데 한술 더 떠서 이러쿵저러쿵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자식. 대통령은 김재규 부장에게 다시 한번 퉁명스럽게 물었다. 신민당 공작 어떻게 됐어? 다 틀렸습니다. 당직에서 사표 내겠다고 한 친구들이 모두 강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암만 해도 당분간은 정운갑 대행체제의 출범이 어렵겠습니다. 이때 차지철 실장이 나섰다. 그까짓 새끼들 까불면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탱크로 싹 깔아뭉개버리겠습니다. 김재규는 야, 이 친구 또 이런 자리에서 꼭 마찬가지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못마땅한 말투로 얘기를 계속했다. 설사 일괄 반려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 괜히 놀라서 야단들이야. 참 답답하단 말이야. 차지철이 이 말을 받아 각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부추기듯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차 실장은 대기실의 두 여자 때문에 안방과 바깥을 들락날락했다. 신대순과 심수봉이 공정동 안방 옆 대기실에 도착한 것은 6시 15분쯤. 의전과장 박선호가 나갔다 오더니 서약서를 내놨다. 오늘 듣고 본 것을 바깥에 나가서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상투적인 내용으로 인쇄된 문안에 사인만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정인영과 안재송 두 사람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차 실장이 오더니 또 몇 가지를 물었다. 그 다음 박선호가 신양에게 단독으로 각하를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신양은 어제 본 박 과장과 너무 달라진 오늘의 박 과장을 대하고 흠칫했다. 얼굴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심수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안재송 부처장과 인사를 나눴다. 사격이 취미였던 심양은 태릉 사격장에서 안재송을 만난 적이 있었다. 6시 30분쯤 차 실장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남효주 사무관에게 지금 여자 손님이 두 분 있는데 현관 앞에서 대기시키고 내가 들여보내라고 할 때 들여보내라 라고 하고는 다시 들어갔다. 식당 관리자 겸 안방 전담 웨이터 남효주는 박선호를 찾아 경호관 대기실로 가봤다. 박선호가 정인영, 안재송 그리고 두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남씨는 차 실장의 전달 사항을 박선호에게 말해주었다. 박 과장은 두 여자를 내보내주었다. 남 사무관이 이들을 안방 입구 쪽에 있는 부속실로 안내하여 기다리도록 했다. 잠시 후 경호실장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두 여자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핸드백과 기타를 대기실에 놓아둔 채 살며시 들어왔다. 심수봉은 대기실에서 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이 언성을 높여 다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긴장했다. 처음 와본 신양의 눈에 들어온 방은 한 6평이 되는 온돌방이었다. 한가운데 직사각형의 식탁이 놓여 있었고 뒤쪽으로는 십장생이 그려진 병풍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옆으로 작은 진열장. 두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네 사람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심수봉은 대통령의 왼쪽,
신재수는 그 오른쪽에 앉았다. 신양은 김재규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날 가장 정확한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 신양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자 긴장을 풀려고 식탁 위에 놓인 안주를 세어보았다. 꿀에 재운 인삼, 도라지나물, 부침, 생채, 송이구이, 편육, 시바스리갈 2병, 선담배 2갑. 술상은 생각보다 조촐했다. 대통령이 먼저 심수봉을 보고 한마디 했다. 이 아가씨는 텔레비에서 많이 본 얼굴이고, 신재순을 쳐다보면서는 이 아가씨는 처음이군 이라 하더니 예쁘게 생겼군, 이름이 뭐지, 나이는? 하고 물었다. 긴장한 신양이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통령은 심수봉에게 본이 어디지? 하고 물었다. 청송 심씨인데 고향은 충청도라고 하자 대통령은 충청도 놈 하고 웃더니 작고한 충무처 장관과 같군 이라고 했다. 심의환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대통령은 전날 심 장관의 부인에게 위로 편지를 써 집무실 금고에 넣어놓고 있었다. 11.6 사건 후 대통령의 집무실을 정리할 때 발견된 이 서신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인생은 원래 무상한 것이고 회자 정리라고 했으니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호련히 떠나시니 애석하고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편지 사연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고인도 이 편지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을 영감적으로 느끼면서 썼으리라는 흔적이 구절구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읽으면서 단장의 슬픔과 감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